반갑습니다. 한국공대에서 디렉팅을 맡고 있는 김준도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 보니까 앞에 현대 일렉트릭 오신 분도 부산에서 오셨더라고요. 앞에 강연하시는 분 이렇게 혹시 사투리 때문에 혹시 힘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 포항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좀 심한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그렇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미나나 뭐 PPT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잘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해봐야만 30분, 길면 1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강연에 대해서 90분짜리 강연에 제가 섭외를 받고 처음에 제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박재김지고 듣고 계시는데 못하겠다고 90분을 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거절을 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먼저 좀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좀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 산업 현장에서 다치는 우리의 동료, 우리 가족들이 한 명이라도 줄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강의가 아니고 지식을 나누는 강의가 아니고 경험을 나누는 강연이다 보니 좀 이 내용에 제 개인적인 주관이 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뭐 보시면 대로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굉장히 좀 혹시 제 다리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 굉장히 지금 다리가 떨리는데 한 템포 좀 시작할게요. 당신의 인턴 안전하십니까? 라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KBS 8월달에 KBS 다큐멘에서 나왔던 영상인데요. 이거 한 1분 정도 되거든요. 1분 동안 제가 좀 다리 떨고 있겠습니다. 영화 좀 1분 동안 영화 좀 봐주십시오. 오늘 오전 작업자 4명이 죽을 신입 공자가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 순진채 발견됐습니다. 비용 중심의 사업 정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높은 제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렇게 일단 시장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또 울산에서 또 대형 사고가 터졌죠. 울산 동서화학이라는 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를 해체하다가 그 타워가 무너져서 지금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봤는데 지금 현재 사망자가 4명이라고 하거든요. 새벽날에 찾지 못했다고 7명이 매몰이 됐는데 이런 사고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분명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과연 시스템적으로만 해서 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들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 지금 작업자 요인도 있고 설비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 현장에서는 보통 TDM이라고 하고 보통 제조업 장에서는 보통 이제 불인정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터치앤 콜이라고 합니다. 보통 제조도 하고 나면 분전 끼고 해서 같이 손가락 세개 손가락 걸어서 안전모가 좋아, 안전화 착용 좋아 이런 터치앤 콜 행동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이게 다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실험할 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대부분 다 현실적이에요. 일시적 있는 건 대부분 다 현실적이에요.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다고 하면 그럼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라고 보면 물론 작업자들이 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 현장이 좀 미끄러워서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습니다만 설비를 오후가 돼서 빨리 수리하고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는 또 투자 비용 때문에 좀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통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 영상에서도 짧게 나왔습니다만 이 우리가 지금 하는 보통 KPI 지수 이렇게 해서 보통 실제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조업에서 보면 KPI 지수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라고 하면 보통 생산성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도 물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생산성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면 이 작업자들도 사고 나기 전에 압니다. 기계가 좀 이상해. 기계 새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왜 새로 못 들어가느냐? 또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겠지만 보통 제조업에서는 중간이나 월남별로 실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그죠? 팀별로 이렇게 실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생산팀에서 생산성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100개를 생산했어. 했는데 이번 주에 80개를 생산 못했어요. 설비 트러블을 좀 해가지고 장비를 설비를 가동을 중지시키게 되니까 비가동 시간이 길어서 한 80개를 생산 못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간 보고 시간에. 이번 주는 80개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생산 이렇게 한 80% 늘게 할 때, 그러면은 대부분 저기에서 그러죠. 왜 80% 늘게 할 때? 그러면 생산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비가 고장났는데 고정팀에서 안 고쳐줬어요. 그죠? 생산팀에서도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화살이 어디로 올라가냐? 고정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정팀 누구는 왜 그럼 설비 고장났는데 빨리 압수리 안 해줘? 그럼 고정팀에서 어디 갑니까? 구매팀으로 또 갑니다. 설비 고장나서 부품에 있어서 부품 사달라고 했는데 부품을 안 가졌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폭탄 소리가 이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들 힘들어지니까 그냥 세우지 않고 가동되는 상태에서 그냥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대부분 다 발생을 하게 되죠. 물론 이게 전체적인 이유는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좀 그런 사고 나는 원인들 중에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설비 쪽의 문제들도 그렇게 되면 방호장치라든가 이렇게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돼 있다 보니까 있어도 다 해제하고 씁니다. 현장에 다 보셨겠지만 안전플러그 같은 거 임의적으로 해제해서 딴 거 놓고 안전벨트 책 써봐야 사다리 걸어가지고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넘어다니면 안전벨트 있어요. 그런 거 많습니다만 이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들로 일어난 사고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이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일단 자동차 금형하고 산출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업종, 저희 회사와 좀 관계된 사례들로 좀 잘 위치를 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고인데 이 금형 교체를 하다가 밑에 사람이 깔리면 금형이 교체하는 금형이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 이거는 자동차 실수입니다. 제가 볼 때. 설비적인 문제도 있지만 왜냐하면 금형 교체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보통 금형 교체를 할 때는 크레인, 천장 크레인이가 들어가지고 요거 혹시 보이십니까? 요거는 아이보드인데 여기 와이어를 걸어서 크레인을 잡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을 교체를 하게, 금형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걸 안 걸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금형이 전도를 해서 사망을 경우고 저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아까 제가 좀 허락 없이 여러분들 명단을 좀 봤습니다만 전부 안전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꾸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절단기에서 문이 깨가지고 또 다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설치 안 해줍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이렇게 하면 안전도어가 열리면 정비가 정지가 돼야 돼요. 정지가 돼야 돼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정지가 안 됐습니다. 계속 돌아갔습니다. 설비가 문제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산성 문제 때문에 안전도어가 열리면 정비가 정지되는 게 있는데 그 리미트 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했든지 둘 중에 한 개. 그렇지 않고서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잠시 세우고 보면 한 1분 정도, 2분 정도는 될 텐데 자꾸 생산성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로봇, 다반주 로봇 이렇게 있을 때는 요 주위에 로봇 주위로 접근을 못하도록 안전펜스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뒤쪽에 보면 저 노란색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된 것 같은데 요즘에 지금 안전펜스 스타일이 보면 요즘 최신형이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철망처럼 돼 있었는데 요즘 안전펜스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요 물레에 나오는 신형 안전펜스입니다. 근데 안전펜스를 잘못 쳤습니다. 여기서 넣고 나면 여기 다 사람들 들어가게 되고 자동차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여기 자동차 들어가서 지금 상황이 되는 다치게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저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공정 설계가 잘못되고 그리고 작업자들도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분명히 방호장치가 정지가 돼야 되는데 저런 것도 분명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펜스 앞에 열려있는 안전플러그 스위치라든가 그리고 레이저 커튼 센서 같은 것들을 다 해제하고 사용했었거든요. 사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다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출기 쪽 했는데요. 여기는
제 첫 번째, 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산출하고 나서 금형이 되면 이제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면 찌꺼기 같은 게 가스 같은 게 금형 표면에 묻습니다. 그걸 좀 닦아주고 이렇게 좀 보존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러 갔다가 밖에 있는 작업자가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조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산출기가 가동이 되면서 상형하고 가형의 사이에 끼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산출기는 아무리 작은 산출기라도 압력이 100톤, 큰 산출기 같은 경우는 4,000톤까지 보면 압력이 나오는 산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이 회사는 이러고 나서 저희 제품을 설치했습니다.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제일 왼쪽에 있는 회사.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뭐 어쩔 수 없이 사고 난 사람이라고 치고 밖에서 버튼 누른 사람 그 사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못 살아봤습니다. 내 때문에 사람이 이런 실수들도 좀 시스템적으로 막아보자 라는 게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앞뒤로 갇혀서 사망한 저희는 거 그리고 리프트 안에 사람들한테 청소를 하다가 리프트로 떨어져가지고 사망했을때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2년 전에 있던 사고인데 보시면 울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울산에서 일어났고 울산 울중 소재라고 공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고는 지게차가 오장이 났는데 좀 더 큰 지게차를 들어 올려서 그 지게차 밑에 들어가서 지게차를 수리하다가 지게차가 전동해서 사망한 사건이거든요. 여기에 이 저희가 사망하신 분이 저희 회사 직원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가까운 이때 지금 생각하면 직원들 자꾸 비치는데 지금 바로 옆에서 제 바로 옆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직원들. 근데 사고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고 나지 않아. 우리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활동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활동과 동시에 또 시스템적으로도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고 난 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났을까 사고가 도대체 최근 한 5년 동안만 제가 데이터를 통계를 좀 뽑아봤습니다. 최근 5년 동안만 산업재해로 영원히 퇴근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몇 명이 되는데요. 2020년에 2062명 됐습니다. 근데 2021년에 중대재해법이 발의가 됐죠. 그리고 22년에 50 이상 기업체에서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24년에 50인 미만, 전업체에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고 그런데도 하나도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2062명에서 거의 2098년 더 늘었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되는 동안 이 법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고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망자 추이를 보면 이걸 만인율이라고 하는데 사망사고 만인율 한 10년 전에 0.53에서 지금 작년에는 한 0.39명으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사고 이 만인율이라는 근로자 만 명당 몇 명이 사망하는가에 대한 수치를 계산했는데 지금도 근로자 만 명당 0.39명은 0.4명, 0.39명은 사망을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법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명확하게 납니다. 어쨌든 보면 건설업에서 작년에 사망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저희로 돌아가신 분들이 건설업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328명. 어떤 특성상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비계라든가 이런 출항사고가 굉장히 많을 거고 제조 같은 경우에 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건설업 특성상 아무래도 비계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나갑니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고 싶은 게 딱 보면 건설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예전에 비해서는 안전모도 잘 쓰고 요즘 스마트 안전장비 또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줄어드는데 다른 업종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말은 건설업종에서도 개선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선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 즉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다른 쪽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든가 아니면 제자리를 걸고 있다. 발생 형태로 보니까 항상 많습니다.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건설 중에서는 이제 리인 사고가 제일 많으니까 때리기 많고 뭐 인 사고도 많고 부신 사고도 많고 제조업을 할 때에서는 인 사고가 제일 많습니다. 기계 사이에 빙기든가 문체 사이에 빙기든가 이렇게 사망하시는 분들 제일 많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가 문제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문제 맞추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고 나고 되면 처리하고 나면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 뒤에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뒤에 인쇄되는 거 제가 생각 못하고 됐는데 맞추시면 제가 진짜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깜짝이야 이거 선물 드려요. 저는 바로 드립니다 진짜. 사고 나면 이 말 제일 많이 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왠지 그럴 것 같더라. 이 말 안 하십니까? 보통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거 아니면 사고 났다 그러면 대부분 그럴 줄 알았다. 실제로 일하는 거 보니까 사고 나겠더라. 이런 말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왜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합니까? 그냥 우리가 촉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 부담체도 이렇게 신임 알려줍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사고 날 것 같은 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한 건의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는 현장에서 300건의 표현하지 않는 사고 위험성을 발견을 했고 그 사고 위험성 등으로 20건의 분명히 경량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미끄러져서 좀 발목이 다쳤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에 좀 찔렸다든가 이런 분명히 20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봤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외면했을 뿐이지. 그 외면하다 보니까 이런 큰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고 해도 이거를 조치하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그 한 건의 사고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니 법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95년 300까지 그 붕괴 사고인데 이거는 1993년도에 벌써 300건 이상의 이런 진전이 있었습니다. 균형이 생기고 뭐 진동제 장성 진동들이 생기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2년 동안 계속해서 뭐 우리 생기 시작한다든가 천장대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무시되고 임시 조치만 임시 방편으로만 조치가 되고 하다 보니 결국은 95년 6월 29일 날 그 한 건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아마 안전사고 중에 가장 비참하게 나오는 사고예요. 502명이 사망하시고 거의 1000명이 부상을 나가고 실종 여성 이 녀석 좀 아직도 들어있는 거 있습니다. 사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 실험 오신 분들은 아니 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있죠. 저기 보시면 저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3일 동안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진짜 비참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모습. 이 양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워가 칼로 자른 것 같았습니다. 깨끗하게 잘려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비참했습니다. 이게 하인이 300건의 진정가 있을 때 좀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러면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뭐 우리는 지금 제가 보는 소개할 거는 뭐 AI 스마트 안전 시스템에 대한 사례지만 그 시스템만 하신다고 해서 이 사고가 뭐 줄어들겠는가? 안 날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교육이 같이 병행해야 되고 저희 회사는 이걸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면 ICR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KYT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KYT라는 방법은 세종도공업의 세종공천에서 시작했던 방법인데 뭐 이걸 하고 나서 최근 6.3%에서 9.3%, 93.8%까지 위험 인지율이 조금 상승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런 걸 쓸까 하다가 저희 회사는 선생님이 이걸 JS예요. 이 방법이에요. 작스 A를 대단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얼마나 위험성이 안전한가를 먼저 분석을 하고 공정별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 없었습니다. 뭐 JSA라고 해서 저거 합동하고 이변이 온다는 걸 이용해 보진 않습니다. 무슨 소리지만. 그래서 대신 이거 JSA하고 PYT, ICR 이 방법들을 다 보면 결국은 다 동일합니다. 위험 요인을 드러내고 그 드러난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하고 그 드러난 위험 요인을 제거가 안 되면 나지 않도록 컨트롤을 해야 되고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하다가도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빨리 사고 조치라는 응주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같이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시스템이 되기에 조금 더 효과적인 예방효과가 될 수 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JS가 일단 방금 먼저 시작을 했고, 작업을 세분해가지고 작업 준비할 때부터 준비하기부터 위험 식별하고, 그다음 이 위험에서 얼마나 위험한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서 거기다가 또 상당수 유용 적당한 방법을 처리할 방법을 조사해서 대응시켰고 훈련을 시켰고요. 그리고 제가 돌입해서 현장에서 위험 정보가 제가 안 되면 이 위험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이걸 만약에 위험 컨트롤해야 된다.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어 장치를 사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보완을 해내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 동안에 금융도 있고 자동화공정도 가반적으로 쓰는 자동화공정도 있거든요. 특히나 자동화공정 같은 경우에 일단 안 그래도 대체에서 나오겠지만 로봇하고 같이 작업하는 공정이 있어서 로봇에 부딪히는 사고도 몇 번이 좀 있었고 한데, 그게 지금 올해는 연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업자들하고 현장에서 이런 훈련들이 먼저 시행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다 놔도 안 됩니다. 저희 경험은 안 됩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작업자들 훈련 안 시킵니다. 근데 작업자들 훈련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귀찮은 거는 죽는 것보다 귀찮은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단련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좀 같이 병행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가 좀 걸맞는, 앞에는 사고 사례들하고 왜 사고 나는지 좀 똑같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고를 막기 위한 훈련법, 그리고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어떤 시스템들이 있고 어떤 요소들이 있고 저희가 어떤 사례들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렇게 스마트 안전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I CCTV도 나오고 라이더 센서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오죠. 그리고 다 모든 기술마다 이 기술이 좋다, 저 기술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일장이 일단 있습니다. 내한테 우리 현장에 어떻게 가장 적합하게 잘 알맞는가, 그 선택에서 이제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요. 간단하게 보면 요즘 추세는 이렇습니다. IoT하고 AI 센서, AI하고 IoT 센서, 그리고 라이더 센서 이런 걸 통합해서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얘기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는 설비를 강제로 통제해서 사고를 미리 막자라는 게 AI 스마트 안전 기술에 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고 막으려고 하면 그것은 늦거든요. 사람이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미 AI가 판단을 해서 먼저 아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게 본질로 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AI가 쓰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키고 딥러닝을 시키고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또 AI니까 요즘 AI가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저는 AI라고 하면 그냥 AI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성형 GPT 있지 않습니까? 클로바나 리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통 제너럴 AI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생성형 AI. 그리고 버티컬 AI, 이거는 이제 또 특정 산업,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를 버티컬 AI라고 하고, 보통 요즘 재판 나오면 역시 AI가 판단해야 이보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AI 판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버티컬 AI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지컬 AI가 또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 휴머노이드 로봇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공개했던 스스로 공부버스가 붙여서 공부버스를 열고 공부를 꺼내면서 자동차를 돌리는, 거기 아마 피지컬 AI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AI 하다 보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 AI를 이용한 우리가 안전 예방 방법 중에 어떻게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좀 상호화된 기술들입니다. 좀 예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뒤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예지보전이라고 해서 이건 사람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좀 없고, 그리고 설비 쪽에 좀 더 집중이 돼야 됩니다. 설비에다가 센서들, 이게 진동 센서든 열 센서든 너무 IoT 센서를 다 붙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하고 이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가
분석을 하는데 평상시하고 좀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다. 라고 하면 설비에 대해서 뭐 정비를 해라든가 정지시켜서 설비 고장 또는 설비 오장 쪽으로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방법이 지금 AI 기반 대시보장 방법이고 이것들은 산업보다는 설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영상 판매를 해서 위험 감지하고 상을 위험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뭐 통칭으로 보면 제조업도 많이 쓰고 있고 건설업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건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은 보통 이제 넘어진 인지하고 그리고 안정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AI 시스템이나 마이페 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앙관제를 해서 영상 확인을 합니다. 이 영상을 확인해서 곳곳에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냐 바로 그걸 분석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풀프린트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라이다 센서를 주로 사용한다는 게 좀 특징이 있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뭐냐면 좀 거리 측정하고 이런 데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심해가 보이는데 우리는 위험적이 때문에 또 자꾸 다가오네, 더 다가오네 이런 의미로 좀 이용을 해서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자꾸자꾸 위험을 다가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스마트 풀프린트 시스템이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AI 시스템에 모든 구동 원리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보를 취급을 하고 AI가 분석을 하고 분석해서 판정해서 공개하는 딱 4가지 사이클이 다 똑같습니다. 대신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지금 현장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지금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제 연합상 인증한 AI 사고적 솔루션이라고 해서 저희는 우리 다른 데는 AI CCTV를 사용했지만 저는 CCTV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라고 보통 말을 하죠.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열을 추적을 합니다. 열을 추적을 해서 그 추적된 열을 갖다가 열을 이미지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을 하고 나면 변환된 이미지가 사람인지 아닌지만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 사람이라고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설비를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PLC 제공하고 영역하고 도구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거는 이미지 자체를 처리하고 이미지를 학습하기 때문에 속도가 생깁니다. 이미 저희 위험하다고 했는데 1초 후에 정지를 하면 이미 사고를 하고 나니까 적어도 미세가 단위로 정지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사고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다가 물론 저희들만 갖고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특히 푸나 기술을 적용을 해서 조금 더 빨리 반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특허도 몇 가지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이미지 전달 방법이라든가 탐지 방법, 대체 사람을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또 특허를 했고 지금도 지금 공급 심사 중인 것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저희가 실시를 했고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을 탐지를 하는가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98% 이상 사람을 정확하게 탐지를 한다 라고 지금 선택성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올해 좀 여러 가지 좀 무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서 좀 인기대에 나와서 상을 좀 받고 상을 좀 받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좀 인터뷰 요청이 좀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KBS하고 A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서 지금 인터뷰를 좀 많이 보고 촬영도 했고 방송도 했었어요. 앞에 잠시 봤던 1분짜리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KBS 박형이 나갔던 그 영상의 도입부입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뒷부분을 잘라고 일단 인터뷰 영상이 좀 필요해서 제가 앞에 영상 썼고 그 다음에 또 10월달에 지난달에 바로 한 달 전에 이제 SBS 방송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또 저희 그 콘텐츠를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 콘텐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잠시 좀 보고 계시면 제가 불안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고 깔리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천사.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기 힘든 위험까지 잡아내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민소득이 3억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노동 현장만큼은 그렇게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 만인율은 노동자 만 명당 0.39명, OECD 10대 경제국 중 두 번째.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건 물론 사회에도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데요. 재해에서 파생된 산재보험 보상금액, 작업시간 손실과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 등 23년 한 해 산업재해에 따른 손실 추정액은 무려 29조 1,397억 원. 이는 서울시의 1년 사회복지 예산을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사고 후 보상이 아닌 사고를 막을 예방책.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AI 스마트 산업안전기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각종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산업안전기술을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노력에 힘입어 올 7월 경진대회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는 새로운 AI 솔루션이 나타났다고 해 스브스뉴스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사출 공정이 이루어지는 이곳은 울산의 한 자동차 용품 생산 공장. 복잡한 기계들 사이 우뚝 선 이 작은 센서가 바로 경진대회 대상에 빛나는 열화상 인체 감지 산업안전 AI 솔루션인데요. 시스템은 가상의 영역 안에 작업자가 진입을 했을 때에 열화상 센서가 감지한 이미지를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한 이미지가 사람이라고 판단될 경우 웬만한 주위의 설비들을 정지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시스템입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구역에 가상 펜스를 설정한 이후 펜스 근처에 작업자가 나타나는 순간 경보 신호 발령. 즉시 모든 설비를 강제로 정지시켜 작업자 보호 완료. 게다가 그 정확도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98% 이상 감지한다고 되어 있고 혹시나 잘못된 이미지를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오타민이 생겼을 경우엔 다음부터는 이 이미지는 감지되지 않도록 학습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물론 이 솔루션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점점 쌓일수록 감지는 정교해지고 있고 공장 내 설비를 점검, 수리, 교체하기 위해 작업자가 설비 내부에 진입했을 때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어 의의가 있다는데요. 지금 보이는 기계는 약 1,400톤의 압력을 가진 사출 성형기. 보통 이런 공정에서는 기계 내부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작용하는 기계들이 작게는 한 150톤의 압력 그리고 많게는 3,000톤, 4,000톤까지 압력을 내는 설비들 사이에서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열을 좀 관리를 한다든가 직항을 털어내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출기계 장비 전에는 반드시 기계를 멈추고 전원 차단 및 잔류에너지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잠금 장치와 작업 표지판을 설치하고 기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겉보기엔 동작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 작업자가 쉽게 긴장을 늦추거나 바로 2인 1조 작업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 공정인데요. 기존 안전조치 시스템에 이 솔루션이 더해진다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순간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까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시스템 내에도 안전 플러그라든가 계속 커튼 센서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공구만 이렇게 넘어가면 충분히 피하기가 쉽습니다. 보장치를 무력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반면에 저희는 안전 펜스 안이라는 공간을 탐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펜스를 넘어온다, 안전 플러그를 조작을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열화상 센서가 계속 감지를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빠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안전이 확보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리셋을 시켜주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공정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업종으로 불문하고 실제로 솔루션이 도입된 이후 작업자들의 근무 모습에도 값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충돌 사고가 지금 그 9월달, 8월달인데도 아직까지는 지금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고를 갖고 예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얼굴이 좀 밝아졌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 공정들이 있는데 머뭇머뭇거리고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치면 어떡하지, 사주기에 다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들을 항상 가지고 우리 작업자들이 근무를 했다고 하네요. 작업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됐다. 사실 이 안전 솔루션을 만든 건 AI 전문 기업도 외부 연구소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3년간의 연구 끝에 바로 이 자동차 제품 생산 현장에서 탄생했는데요. 그 시작엔 재해로부터 직원들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좀 안전하게 퇴근시키려고 했던 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원래 현장 출신이거든요. 현장 교수를 담당하는 현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세팅을 하다가 손가락이 협착됐습니다. 무슨 교수님이냐면 친구 선생님이 와가지고 니들이 해봤으려나 라고 했던 것처럼 같이 어머지하는 사람은 그 아픔을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던 도중에 개발을 한번 해보자. 우리 직원들 좀 안전하게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진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필요했습니다. 퇴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었으면 그게 제 바람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의 바람은 경직내외를 통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다고 발표를 하는 거에서 다른 데에서 또 도입을 하면 또 한 명이라도 사망하는 사람을 줄이지 않을까? 작업 현장을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뭐 해외까지 뛰어나가서 알리고 싶습니다. 이 PD님께서 편집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좀 아는 얼굴이 좀 나와서 많이 좀 당황하셨을 텐데 좀 이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컨텐츠를 촬영을 하면서 항상 했던 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저는 아까 저 영상 속에서 말했지만 저는 정말로 다른 욕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다쳐봤기 때문에 다친 사람이 마음을 알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 손가락을 아직도 저는 치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을 저는 정년할 때까지 이 손가락을 저는 치료를 하지만 정년하고 나서 제가 해놓고 선택하게 되면 그때 제가 좀 수술을 하든지 해서 제가 치료를 할 거고요. 그때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계속 이렇게 갖고 갈 겁니다.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정말 나도 다쳐갖고 어느 누구는 아까 사고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의 남편도 그렇게 또 사망하시는 받고 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경각심 좀 가지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손가락을 제가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영상은 좀 못생긴 아저씨가 좀 나왔더라도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편집을 너무 잘해주셔서 좀 영상이 좀 이쁘게 좀 잘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기술이 좀 적용된 사례들도 일단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출기 쪽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 속에 나온 사출이고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사출하게 되면 사출하고 나서 저게 사출 면에 보통 상해와 하얀 금면 상해가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는데 그 사이에 찌꺼기들이 쌓이게 됩니다. 플라스틱 찌꺼기들이 쌓이고 또 고열이다 보니까 가스가 또 차게 되거든요. 이걸 닦아주지 않으면 그 표면에 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보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제 작업자가 저렇게 사출면으로 저걸 청소하러 들어갈 때에 원래 정상적인 설비라고 하면 안전도어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기계가 작동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또 발판 스위치가 또 있거든요. 안전 발판 스위치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밟고 있으면 작동이 안 돼야 되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리미트 스위치들을 많이 끊어놓고 작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고도 우리는 좀 예방을 하자. 라고 해서 우리 사출기 쪽에 예방서 센서를 달아서 저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숫자 보이시죠? 84%. 62.8도는 사람 온도가 아니고요. 금형의 표면 온도가 찍히는 거고 84% AI가 우리가 학습된 데이터를 넣었더니 지금 이는 84% 이상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를 못 주겠다. 라고 해서 지금 기계가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AI가. 절대 금형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전에는 저렇게 많이 사고 났던 애들이 절대, 물론 이것도 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신호가, 어차피 신호로 가는 건데, 다른 데서는 무선으로 해달라. 안 되느냐. 무선으로 꼭 해야 됩니다. 왜 무선으로 안 되느냐.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왜 무선으로 안 되느냐. 무선은 신호 소실이 너무 많아서 에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무선으로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고, 이것도 뭐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방호장치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놓으면 작업자들이 편안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실제로. 그리고 화물 리프트 저기에 H사 안에 실제적으로 저 공정인데요. 공정에서 저희가 설치를 했던 건데 보통 저 공정은 이게 납품 차량에 들어가서 저희가 뭐 창고에다가 제품을 넣고 입고를 시켜서 작업자들이 그 창고에서 자재를 꺼내가서 조립을 하는 공정이 아니고 납품차가 바로 공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공정으로. 조립하는 공정으로. 그게 들어가면서 저희 리프트에다가 그 시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그 지역에서 바로 공정으로 튀기는 공정인데 차 높이하고 공정 높이하고 있다 보니까 차가 놓고 리프트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 튀기게 됩니다. 그럼 다시 나올 때 나왔다가 리프트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려가고 다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있을 때는 리프트가 내려오지 마라 라고 강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영상이에요. 이게 사실 동영상으로 여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리프트가 정지가 돼서 내려오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일어났던 사고들이 보통 이제 납품하시는 분들은 빨리 납품하고 가야 되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그분들은 잘 안 지킵니다. 납품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그게 감지가 돼서 저 시트 투입하는 전공중에 한번 다 전체 라인이 다 정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돼서 뭐 손실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때 저쪽 라인 담당자, 안전담당자가 상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예방했다라고 해서 라인 정비돼서 손실난 것보다 사고를 예방해서 사람이 안 다쳤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담당자. 저 라인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이제는 생산성도 중요하지, 물론 중요합니다. 생산성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저희 사장님하고 저희 회장님께서 하시는 요즘 좀 생각이 좀 바뀌셨는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전해야 생산성이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저도 100%입니다. 안전해야 작업자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안전해야 작업자들이 일하는 데 능률도 오르고 재능도 높거든요. 위험하고 겁이 나면 더 할 수 있는 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이 제일 먼저다. 그 사례를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보여준 거죠. 보통 같았으면 이렇게 라인이 섰으니까 A 회사 이만큼 손실에 대한 빽처리 물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이번에는 사람이 안 떴으니까 아주 우수사례다 담당자가 상을 받았으나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거 3,500톤 프레스 성형인데요. 보통 이렇게 프레스 성형 하다 보면 조작권은 프레스 성형이 좀 조작권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서 작업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림은 제가 채찍기로 지금 이미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이미지가 안 나왔는데, 실제로 금연이 워낙 커서 뒤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건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밖에서 그냥 누르게 됩니다. 그냥 작동. 왜 안 돼? 프레스방 누르. 저거는 산출 성형기는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하면 저건 딱 누르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안 사죠.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프레스를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금 만약에 사람이 들어왔다 판단된다라고 하면 저 프레스 전체가 지금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저 H사 쪽에서는 저 한 기계뿐만이 아니고 한 곳에서 걸리는 전 라인이 다 서게 되었습니다. 저 한 부분, 저쪽 흐름 공정인데, 대부분 다 흐름 공정인데 그 흐름 공정 자체가 다 정지되어야 돼요. 그만큼 지금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제는 저 현대 대기업들도 생산성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영상에 나왔던 공정 중에 한 개가 로봇 점화 공정입니다. 저희 회사인데 저희 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저렇게 융착을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동차 엔진 앞에 붙어서 공기 흡입량을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인맥이라는 건데, 에어 인테크 매니폴더라고 해서 공기 흡입량을 조절하면서 열비를 진동시킨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저게 다 금속이었는데 요즘 다 플라스틱 성형을 합니다. 무게 때문에. 그리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자동융착, 진동융착을 하게 됩니다. 진동으로 마찰을 시켜서 용접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가 지금 요 왼쪽 그림이 저기 사람이 들어가는 수가 몇 개가 있어요. 공정 자체가. 이거 공정 설계 진짜 안 된다.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계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언젠가 제가 다시 수정을 할 거고요. 저번에 제가 설계했는데 최선지 지금도 저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거 로봇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저기서 저희가 로봇 저쪽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딩하고 오고 공식 언로딩하고 하고 한 중에 요 위에 있는 까만색 부품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가서 이제 저희 지구 위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작업자로서. 저렇게 들어갈 때 저 로딩하고 저 지구 위에 제품 올려주고 할 때 로봇가 와서 부딪혀서 뭐가 제목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분에다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아예 감지가 되고 사람이 빠져나오면 다시 리셋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공정을 만드는 겁니다. 저 공정은 제가 밖으로 뺄 겁니다. 제가 좀 시간이 날 때 다시 빼서 전혀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실은 저 공정은 진짜 안 됩니다. 로봇하고 사람이 같이 한다, 그런 공정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했지만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다가 이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주로 저희가 거래하는 데가 현대기아차다 보니까 주로 그쪽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거기에 대한 그 현장의 처리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또 없는 것 중에 아까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산에 제네시스 EV차 전문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설비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신전하고 시공 영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쪽 공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카메라가 300대 정도 들어가는 걸 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처음에는 제가 보통 우리가 열화상 카메라라고 말을 했던 이유가 지금은 저희가 워딩을 좀 바꿨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고 열화상 센서로 저희가 이제 워딩을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메라라고 하니까 그 카메라라는 워딩 자체가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자꾸 자동차들한테는 감시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닌데 사실 우리는 감시가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서 그걸 달아놓은 건데 자동차들은 카메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뭐 소위 말하는 개인 안 개인이나 저를 감시하려고 카메라를 단다라고 그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사들 노조위원들이 와가지고 저희 현장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검까지 하고 갔습니다. 진짜 얼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에 좀 대해서 많이 좀 예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보지 누구인지를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 센서를 썼던 카메라를 썼던 가장 큰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인권 보호라든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일반 CCTV면 일반 CCTV나 ACTV 쓰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지력이 더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면 화면을 보면 누가 들어갔네 라는 게 다 보이거든요. 김종국이 들어갔네, 강수빈이 들어갔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은 그걸 꺼려합니다. 감시한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진짜 소위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는 애초에 매제하고자 열화상 센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처음에 개발을 할 때는 저희가 직접 개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외주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면서 같이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그 외주업체에서 결국은 한 2년 동안을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AI 쪽 이쪽으로는 좀 많이 알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성을 모르다 보니 어떻게 현장에다가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못하다 보니 차라리 그냥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현장 출신인 제가 이제 저희 DX팀을 만들어진 DX팀을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험하고 저희 개발자들하고 해서 이제 결정 최종 개발을 이제 저희가 직접 하게 된 거고 저희가 쓰려고 했던 것들이 고객사님들 보면서 이제 좀 좋은 평가를 좀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상품화가 되고 상용화까지 된 거지. 사실은 저희가 판매하려고 만들었던 기술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직원들 좀 안전하게 퇴근시키기 위한 그 방법이나 제 회장님이나 사장님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돈이 얼마 문제 들어도 좋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봐라. 나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제품들이 그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잘 적용을 하고 있고 앞에 있었던 상품 안 나서 다행이다라고 상 받으신 그분들처럼 그런 경우가 자주 한 건, 두 건 일어난다고 하면 굳이 저는 정말 제가 일하고 있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다고 하면 시스템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도 교육을 했고 아까 예방보장 훈련도 하고 위험 외지 훈련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도 그 교육식 인식도 바꿨고 시스템도 이제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딱 되는 건가요? 분간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을.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보통 관리자라고 하고 우리 보통 대부분 다 안전관리부서를 내십니다. 안전관리자를 담당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인 이하는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 이상은 전인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건 모르겠고 다음 주에 변호사님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변호사님 강의가 있는데 법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변호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대신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안전관리자다, 담당자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쪽 관련 지식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하자고 제 현장에 제가 말을 하고 있고 항상 저는 그래서 주 2번을 하든 월요일 2번을 하든 주에 1번을 하든 회사 각자 여러분들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회사는 한 달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이니까 근로자들 현장 지원을 전체 상정을 해서 이 사람은 그 근로 복장 상태 뭐부터 시작을 해서 내 주위에 뭐 떨어져 있는 건 없는지 설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다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보호장은 제대로 착용하고 있나, 주위에 바닥에 뭐 기름이나 이런 거 떨어지지 않느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볼트 하나 밟고 넘어져서 내신탕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바닥에 떨어진 볼트 하나 밟아가지고 발이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서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건들을 못하기 위해서 상종 외부도 좀 제대로 하기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도 발견해야 되겠죠. 문제점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또 실행 가능하게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뭐 재산 좀 좋은 기술 나와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 그런 것도 추진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냥 회사에 시키게 되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동료, 우리 가족들에 대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거창하고 너무 좀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동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좀 더 상상을 가지고 좀 마음이 좀 무겁더라도 좀 그렇게 좀 그런 걸 진행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에 대한 위험 현상을 부탁을 합니다. 이 현장은 어제까지 괜찮았지만 오늘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어제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분명히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상황과 오늘 상황은 분명히 똑같다고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위험 상황을 평가를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좀 불안한 게 있다면 예방 조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자 상태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교육훈련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나면 좀 설명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물론 해야 되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나중에 문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러면 일부가 그렇다고 하면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책임지고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 가면 현장 작업자도 잠깐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면 뭐 감시한다고 우리가 이런 카메라 달아보니까 뭐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작업자도 그렇게 단순하거든요. 뭐 저는 제가 이런 말씀하면 좀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현장의 작업자들을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사람들 현장에 작업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게끔 하지 말자. 그냥 알려주는 대로 하게끔만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지식 수준이 있다, 뭐 성인이다 생각이 하겠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 대할 때, 저는 그냥 제 생각은 이 사람도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겠어 이러지 말고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게끔 해도 충분히 그게 훨씬 더 안전하겠다. 참 제품도 더 나오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좀 금방진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좀 현장에서 있어 보면 그게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안전을 뭐 사고를 예방하고 하는데 훨씬 다릅니다. 더 정확하고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단순한 사람들이 현장에 우리 전쟁을 끝나면 어른들 지금 저 생이 왜 책상에 안 있고 왜 사무실에 그냥 있지? 왜 현장에 왜 나왔어? 뭐 감시하려고 나왔어? 이런 말들 하거든요. 현장 작업자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감시하러 나는 게 아니라 위험 요소가 있는지 감지하러 나왔다. 그런 조직의 리더로서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안전하게 나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뭐 관리도 해야 되겠고 개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 사항이 올라오면 지속적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개선을 안전 특히 안전 부분은 안전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타협했다가는 그 이 정도에서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들은 모두 다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사실 경영진하고 좀 부딪히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자,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시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들으시면서 좀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질문 좀 받고 질문 좀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시간 많으니까 언제든지 좀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잘 들었구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예. 궁금한 거랑 또 본인이 아닌가 공유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이제 스마트 AI가 돼서 비슷한 것들을 과거에 좀 도입을 했었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사업
사업장에서 느끼는 문제는 뭐냐면 기술은 발전하고 AI가 도입이 되는데 규제가 갖춰주지 않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법적 규제. 그러니까 사업장에서는 신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을 하는데 결국 고정도나 분간에 봤을 때 이거 인증품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과거에 좀 도입을 하다가 좀 안 된 사례들도 있고 운영을 하다 중단한 사례들도 보면은 이제 굳이 이거를 왜 해야 사업 입장에서는 인증품도 아니고 추가적인 보조 장치인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냐? 그냥 법적인 안전 장치만 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이제 의구심이 좀 현장에서 사실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먼저 규제 부분에서 네. 이런 것들을 안전 인증품이나 안전 검사할 때 방어 장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풀어야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저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고객들을 만나거나 어디 가서 뭐 세미나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 항상 그 문제에서 항상 뭉쳐가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도 지금 이 기술을 저희가 KCS 인증을 받은 걸로 출연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오는 답변이 뭐냐? 기술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없더라고요. 규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인증을 왜 사느냐? 고용노동부하고 산업안전보건단에서 하거든요. 그 안전제품 인증을.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단이라는 장문을 했습니다. 야, 너가 주최한 경연대회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최한 대회에서 우리가 대상을 받았는데 이거 우리 안전제품을 인증시켜줘. 라고 했더니 등록을 신청을 해보라. 그러니까 그런 실적 상황이 있어서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기준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 사람은 잘 되면 그렇게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잘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다 해야 돼요. 그 분질 인증원이나 어디 가나 다뭐 부품 하나하나 인증을 다 받고 다 성적서를 가지고 그 특허 내용된 것도 다 모아서 신청을 하냐. 그럼 자기네들 또 테스트를 나온다는 말은 거예요. 테스트하고 인증이 되냐. 그럼 이제 등록이 되느냐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 신청은 허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또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얼마 걸리냐? 3년 걸립니다. 3년. 제가 확인했습니다. 빠르면 2년. 3년 걸리는데 이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단 저는 지금 노동법을 짜놓고 지금 진행을 합니다. 저희에서는. 이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객들 항상 그러는 거예요. 중복투자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인증이 안 돼 있으니 이걸 하더라도 결국은 그냥 안전플러그 하나, 만원짜리 하나 안전플러그보다도 이게 더 못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네, 법적으로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1,000,000짜리 아니고 그리고 매직 커튼 센서 뭐 20몇십만 원이 되는데 그것만 해놔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거 해야 됩니까? 중복 투자 해야 됩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동료들, 우리 가족들 한 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다는 말이야. 그것만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뭐 제가 좀 더 덧붙이자고 하면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도 해놨고 그 앞에 보셨던 인증서, 금질 인증서도 있고 특허도 있고 자기네들이 주최했던 그 대회에서 우리가 상을 받은 것도 해서 다른 데보다 좀 미적하겠지만 그거보다 일단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하면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보통 이렇게 중대재해가 이렇게 나서 한 명이 사망하게 됐을 때에 거기에서 그 회사에서 담당자들이나 그 대표자들이 처벌받는 걸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벌금을 받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재해 사례들을 확인을 해보면 평균 한 8천, 벌금은 한 8천만 원 정도. 그럼 왜 그 재해자한테 하는 보상금은 뭐 따르겠지만 법적으로 내는 벌금이 평균 한 8천만 원 정도. 뭐 실제로 구속된 회사도 있습니다. 2번이나 연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가 나가지고 창원에 어디 하는 회사는 실제로 대표가 징역 2년 받고 구속된 회사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한 8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8천만 원 쓸 거, 그 8천만 원 가지고 미리 좀 선제적인 투자를 하자. 그러면 또 어떨까? 뭐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굳이 그 8천만 원의 돈이 정말 아까울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그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은 뭐 이건 국회의원이 안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대는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인증제품 신청하고 신청받고 또 되면 또 제가 신청하고 하는 것. 비용도 한 2억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비용도 한 2억 들고. 저희 대표님께는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또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단 신청은 해놨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제도 문제죠. 아까 질문하신 분에 좀 쉬세요. 한 시간 제가 조금 그런 설명을 드리자면 에리안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처음 와서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말씀드리는데 명단을 보니까 기합 차이에서 누가 오셨나? 어디 소아리에서 오셨나? 안전환경 센터에 센터에서 가면 강명군이랑에서 강명군 맞아요. 검사를 지지. 지난달에 내가 최준영 대표방에 가서 이걸 설명할 때 너무 참석했어요. 아니 그 대준영 대표님 방 앞에서 우리가 2시간 설명했나? 설명해서 아마 센터장에 또 오시다고 했는데 기아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장 매니저님 만도에서는 어디서 오셨어요? 만도는 어디서 오셨어요? 문막? 학교에서 아린디 센터에서. 모비스에서는 뭐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모비스는 안 오셨구나. 일단은 이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 10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러 다녔던 이유가 지금 기아에서 오신 장 매니저님 의견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을 때 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임원시험을 거쳐서 대표까지 한 사람이니까 지금 설명을 해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작기 돈은 돈이 아니니까 내년도 가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최준영 대표님도 설명을 좀 해달라. 그다음에 저쪽에 모비스는 요즘 모비스가 좀 분산을 했죠. 공장 부분을 못해서 떼냈잖아요. 안전 문제 때문에 본사에서 안전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계열사를 돌려서 제조 공장을 분산을 했어요. 클라스에 가서 설명했고, 그다음에는 만돈 사정이 좀 그래도 좀 노조 문제가 좀 요즘은 좀 더 나아졌지만 만도도 현대차 노조가 좀 심한 데잖아요. 아까 우리 김 팀장님이 설명했듯이 이걸 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약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조가 이걸 우리를 감시하려고 설치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게 그래도 한국의 최대 노조가 울산에 있는데 울산 노조에서 이걸 설치하기를 허용을 해줬다는 것은 우리 감시 목적이 아니다. 우리 안전을 지키는 하나의 센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아까 해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는지 모르게 우리가 조금 설치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인정을 받았던 건 현대차 그룹의 옛날에 마북리 남양연구소를 가보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남양연구소의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 있어요. 거기 한 석박사분들만 한 5,0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생산한 시스템이 어떠냐 하면은 차를 설계를 하면은 옛날에는 공장에서 바로 생산했는데 남양연구소에 파이로트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차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만들 때 어떤 에러가 있나. 왜 우리가 시내에 돌아다니면은 차를 이렇게 검은막 씌워갖고 돌아다니죠. 테스트한다고. 그 차는 공장에서 나온 차가 아니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나온 차들이에요. 그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거기에 나이에도 아까운 석박사들이 다치는 안 들어가고 깔아달라고 해서 다 깔았어요. 우리가 그 남양연구소에 거기를 PV라 일하는데 파이로트 센터라인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석박사들도 보고 이거는 해야겠다는 그런 인정을 받은 부분이고, 이번에 현대위아에 특이하게 설명하게 됐던 것은 현대위아에 큰 이변이 일어났죠. 현대위아 계열사의 현대차 그룹의 직급으로 본 사장단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일로 교체가 됐는데
남양연구소에 있는 노무 담당 상무가 그룹 인사에 의하면은 이제 전무를 거쳐 부사장을 가야 되는데 전무를 뛰어넘고 바로 부사장을 승진해서 현대위아 그룹 직책으로는 부사장인데 현대위아의 대표이사를 간 거예요. 그것도 다 지금 완전 이런 문제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 포인트는 여기에 오신 실무자분들이 착안해야 될 부분은 이건 자기돈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이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두 번째, 여기에 아까 내가 물어보는 포인트가 오나의 그 최고의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오나인 사람이 있고 저같이 월급쟁이가 들어가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두 개 다 맹점이 있는데 월급쟁이 사장들은 제 후배들이 다 하는 거니까 만나면은 형님 요즘은 아침에 나가면은 내가 실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안전을 점검 안 하면 내가 안전 집에를 못 갑니다. 마지막에 사장하다가 교도소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게 하소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챙겨야 돼요. 그래서 아까 기아에서 오신 분이 질문한 게 그게 위아에서 나온 질문인가 나 조금 착각이 되는데 위아에서 나온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 알겠는데 지금 이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설치하면은 기존에 있는 법적 펜스 안에 있는 걸 뭘 뺄 수 있느냐, 당신들을 이중 투자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돈의 프로젝트를 전라면 우리가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다 보니 이거를 안전실을 상대로 설명을 하면은 예산이 없어. 생기를 상대로 설명해 줘야 돼요. 생기를 들어와라. 사장들한테 고배 사장들한테 생기 불러들어라. 생기가 어떻게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프로젝트를 10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안전에서는 10%밖에 뿐인데 이거를 넣으려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넣으면 뭘 더 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봉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한 포인트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아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데 지금 현재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울산에서도 지금 6명 초고자 7명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저희 같이 시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말년에 대표라고 하다가 교도소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문제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거를 다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는데 가지 않게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센서의 역할은 충분히 된다. 질문 요지가 왜 있나 그러면은 그때 설명할 때 저도 좀 이 부분은 지식이 없는데 AI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알아들었으니까 위험 예지가 나왔을 때 너가 이거를 몇 초 만에 스크린이 되느냐 이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서 굉장히 힘들죠. 그러면은 몇 초면 벌써 사고가 난 거다. 우리가 0.01초 만에 스크린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래 0.01초 만에 스크린이 되면 이미 그거는 작동을 멈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느냐, 센서를 360도로 이렇게 다 카메라가 돌면서 하게 되는데 자기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좀 작게 설치해 달라는 게 기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이렇게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45도씩 도는데 돌리다 보면은 공작물이나 작업하는 공작물이나 장비 때문에 사각지대가 나오니까 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다 설치를 해주는 거다. 그러면 비추는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다, 다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걸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아에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최 대표님이 뭐라고 내한테 질문했는데 선배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소아리는 강명 공장보다 더 큰 데가 하성이니 하성의 송민수 공장장을 지시를 할 테니까 송민수 공장장한테 내가 설명해라. 송민수 공장장을 내가 전화를 했죠. 송민수 공장장이 저희들보다는 한 10년 후배니까 형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완성차만 하니까 엔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에 양민구 전문도 있었어요. 양민구 전문 쪽하고 송민수 공장장 쪽의 사람을 한 20명? 30명 됐나? 30명을 화성 공간에서 또 2시간 설명했어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거든. 자기들도 겪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야기했던 법적 테두리를 어떻게 뛰어넘을까 하는 거는 입법 절차를 갈 거고, 이 돈을 아끼는 부분은
선행 투자를 해서 후발로 따라오는 위험 요소를 어떻게 매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저 기업들이 다 그 안전에 그 법적 범퍼를 해가지고 안전 담당 책임자를 몇 개 해놨잖아요. 그분이 책임을 못 지면 대표가 책임을 못 지면 좀 오너를 책임을 묻겠다는 게 내일 변호사님들이 설명할 요지 같은데 김현장이나 여기 아까는 누구더라? 김현장하고 한 군데가 되죠? 태평양이었나? 변호사님이 보시는 데가? 아니고 김현장하고 태평양 맞네. 한국의 최대 높음이 그래도 김현장, 태평양 이 부분이 그래도 한 4대 높음이잖아요. 이 변호사님들도 우선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은 이 최고 경영청의 신분 안정을 보장할 거냐, 돈을 선투자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 틀림없이. 그래서 기아에 돌아가시면은 내년도 사업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나 안 됐나를 센터장님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이해가 됐고요. 네.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기존 투자 이미 라인이 깔려 있는 곳에는 어떻게 보면 추가 투자의 개념인데 이제 그런 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안전 조직보다는 생기나 이런데 좀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새로운 설비가 깔릴 때 사실은 이제 법보다 외부 기준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내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설비가 깔릴 텐데 사실 저희 회사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현대기아차는 이제 생기하고 안전하고 만든 설비 안전 사양서라는 기본 그러니까 설비를 깔기 전에 반드시 이런 안전 설비가 설치돼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거를 안전에서 공부해서 설비가 설치되기 전에 빠졌으면 우리가 의견을 줘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 이제 소개해주신 제품이 상용화되거나 좀 더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넣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설비 안전 사양서라는 걸 개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고민해서 만든 내용보다는 ISO, IEC 기준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값을 가지고 사양에 반영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신기술 같은 부분은 ISO나 IEC에서도 아직 담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내부 기준으로 가져가기에도 아직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추진하고 계신 공단과 KCS 인증 작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사양이나 반영을 하면 앞으로 투자가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게 뭡니까? 이걸 좀 거슬러 가면 한 20년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국에서 듣지도 못한 유럽에서 PL법을 들고 온 거예요. PL법을. 그게 장비 문제거든요. PL법이라는 게 장비를 작동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이거를 장비가 잘못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장비 만드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게 PL법이에요. 그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야, 내가 장비를 만들 때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거를 너가 어떻게 입증할 거냐? 쓰는 사람이 잘못됐느냐, 만드는 사람이 잘못됐느냐. 하여튼 그 법이 장비를 만들 때 사람이 다치지 않게 만들으라는 게 굉장히 강화된 게 유럽에서 PL법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차장, 과장 때인데 그때 다행히 제가 공작기획에 제조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선반에 이렇게 물려서 가공을 하는데 그 공작물이 튀어나가서 작업자를 쳐서 죽였어요. 이 작업자 잘못이냐 장비를 잘못 만들었느냐 그때 PL법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장비에 들어오는 안전장치하고 라인에 설치한 안전장치하고 사각지대가 나왔을 때 이걸 메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사각지대가 나왔을 때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이상 사각지대를 누가 정리해 줄 거냐 이 부분을 지금 파고들었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여호선 안전 책임자분들이 나이 드신 가력하신 대표님하고 사장님들을
잘 모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좀 훌륭한 제안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 저 김 팀장 지쳐서 제가 잠깐 참조 출연을 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추가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영화는 저거는 5분 정도 5분 정도 나왔거든요. 그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 70분, 80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테 굉장히 숫자를 많이 봤습니다. 몇 명이 죽었고 막 사고 난 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보고서를 쓰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는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뭐 100명이 죽었는데 올해는 50명밖에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은 뭐 50%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데이터 설득을 못 시키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눈에 보이는 숫자 외에 그 숫자 뒤에는 다같이 사람이 있다는 걸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마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여러분 드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닌데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드리고 오늘 제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출근했으면 퇴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